안녕하십니까. 내문답 151회 정기 강좌인데 오늘 6번째 인강입니다. 6번째 인터넷 강좌로 또 시작을 했습니다. 우선 이렇게 인터넷으로 인사드리고요. 코로나 관련해서 계속 강화된 그 사회적 거리두기 2주간 2번 해서 지난 2월, 3월, 4월 많이 그 제한을 받았는데 5월 들어와서 좀 완화된 이런 상태로 조금 풀리긴 했지만 요새 또 아시다시피 뭐 이태원 등등 해서 막 또 제2, 제3의 지역 감염이 일어나고 있고 사태가 여의치 않습니다. 우선 중요한 거는 저희들 교실을 열어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냉정하게 보면 그 폐쇄된 공간에서 모여서 2시간 남짓하게 이렇게 강의하는 것은 아직도 사실 불안합니다. 특히 1학기 등록하신 회원님들한테 참 죄송한 마음인데 상황에 맞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양해를 하시고, 그래도 야외로 나가는 답사는 5월 달부터 지금 제가 조금씩 궤도를 찾아가고 있으니까 순리대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카메라를 이쪽으로 옮겨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노트북 화면을 잡아야 되니까 조금 맞춰보겠습니다. 누가 와서 계시나요? 조혜련님, 한영희님, 원성강님, 지심님, 자연님, 우담님, 네, 아이고, 지금 와서 계신 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이 내문답 151교시 5월 14일이죠. 시작을 하겠습니다. 김선아님 반갑습니다. 요 큰 사진은 지난번에 저희들 덕수궁에서 약현성당까지 답사하던 걸어서 답사하기 할 때 황궁호를 갔던 곳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이거 황궁호 3층짜리 건물. 요게 이제 산문의 가운데 문으로 쳐다본 풍경이고요. 태호님도 어서 오세요. 요거는 지난주에 저희들이 충북 답사 갔을 때 요게 그 유명한 농다리입니다. 진천, 충북 진천의 농다리가 되겠습니다. 요 사진이 좀 복잡해 보이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서울 시내 개화기 관련 유적을 걸어서 답사한 것이죠. 여기 영국 대사관 앞에 있는 지금은 서울시 의회, 과거에는 국회의사당으로도 쓰였었고요. 부민관이죠. 부민관. 일제강점기 때는 한성부 시민회관이 서울시니까 부는 부민회관입니다. 여기서 독립운동이 있었고요. 요것은 이제 성공의 교회,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그 궁중 건물이 하나 남아 있었죠. 그리고 쭉 가서 조선호텔 옆에 요게 황궁호, 조금 아까 사진 봤던 거, 그 다음에 한국은행. 정은맘님, 송관호님, 천동훈님 어서 오세요. 그리고 요거는 2층 한옥으로 2층 상가가 있었어요. 남대문 시장의 건너편에 이런 건물들이 쭉 있어서 1층은 가게, 2층은 뭐 주택이나 창고나 그런 등등. 아마 일종의 그 초기 주상복합이겠죠. 요거는 이제 칠패시장 서소문에 있었고, 여기 서소문 공원에 형장이 있어서 많은 천주교 신자들의 목을 쳤던 그 순교 성지입니다.
요것이 저희들이 갔었던 약현 성당, 그리고 쭉 가서 양정고등학교 자리, 손기정 기념관이죠. 지금은 양정고등학교는 목동으로 이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손기정 기념관이 돼 있어서 이렇게 시내를 걸어서 한 8km 저희들이 답사기 남기면서 한번 지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제 오늘 내일 뭐 이렇게 좀 무슨 날이 많습니다. 지난 이틀 전에 12일 날은 국제 간호사의 날이었습니다. 인터내셔널 너스 데이죠. 간호사가 너스입니다. 너스, 주사기를 너스 해서 그 영국 간호사로 유명한 그 나이팅게일의 생일을 기념해서 국제 간호사의 날로 정했습니다. 요새 그 코로나 때문에 의료진들, 간호사, 의사 뭐 등등 의료진들한테 고마워서 덕분에 챌린지 요거 많이 하죠. 요거는 이제 간호사의 날 기념 포스트하고, 사실은 10월 4일 날도 뭐 백의의 천사 그래서 천사데이 간호사들 행사하고 합니다. 윤구명님 반갑고요. 홍환희님 어서 오세요. 오늘은 로즈데이입니다. 로즈데이. 장미꽃을 뭐 언젠가 미국에서 어떤 청년이 한 꽃가게에 있던 장미를 몽땅 바쳐서 사랑을 고백했다. 그래서 오늘이 로즈데이다 그러는데 사실 미국에 이런 거 없답니다. 5월 14일 로즈데이는 한국만 하고 있답니다. 2월 14일부터 매달 14일은 무슨 데이잖아요. 5월 14일이 로즈데이입니다. 내일 스승의 날입니다. 원래 이 5월 15일 스승의 날은 세종대왕 탄신일, 그러니까 세종대왕의 생일을 스승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 원래 처음에는 충남에 있는 강경여고, 지금은 여고가 아니고 그냥 강경고등학교가 됐는데, 이 강경여고 때 이때 학생들이 퇴직하거나 병상에 있는 선생님들을 찾아뵙는 활동을 했답니다. 그래서 1963년도에 JRC 학생 그 주니어 레드크로스죠. 청소년 그 적십자 봉사 단체 주관으로 은사의 날 이렇게 제정을 해서 하다가 64년도에는 그때는 5월 26일 국제 적십자사에 우리나라가 가입한 날로 스승의 날을 했다가 1965년도에는 지금처럼 5월 15일 세종대왕의 날로 스승의 날을 정했습니다. 지단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스승의 날이 됐고요. 이날 행사를 많이 하고 하다가 그 뭐 선생님들도 봉투, 촌지 뭐 이런 거 문제가 돼서 스승의 날을 없앴다가 또 다시 만들었다가 지금 뭐 스승님들 입장이 참 복잡합니다. 아무튼 참고하시고 내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이경희님 어서 오세요. 지난 그 4월 5월 해서 오늘까지 충북 답사를 3차, 4차, 5차 해서 진천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평일 답사 1차를 원래 3월에 가려고 했던 것을 못 가고 4월에 좀 한 달 늦게 시작을 했고요. 좀 전에 보여드렸던 걸어서 답사하기, 개화기 유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에 2번 인터넷으로 강의를 했고 오늘 5월 달 인터넷 강의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예정상은 다음 주 목요일 날은 평일 답사 2번째 가는데 경기도 포천으로 갑니다. 이번에는 20명 전원이 참석을 해서 공석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개 모집이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 1박 2일 5달 만에 갑니다. 금년 들어 처음입니다. 경북, 구미, 김천, 선산 이쪽 지역, 경북 지역을 계속 돌고 있고요. 2주 후에 강의실이 열릴지 이거는 뭐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도심권 50플러스에서
개방을 해 줄지 뭐 그거에 딸려 아마 늦어도 6월에는 강의실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 이달 마지막 주 토요일인 30일 날은 한 달 연기된 초파일 행사인데 현재 이날 봉암사를 24명이 가기로 현재 마감을 해놓고 있죠. 그런데 이거 역시도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는 더 만약에 악화되고 문제가 막 확대되면 산문이 폐쇄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준비는 다 해놨지만 상황을 지켜보면서 5월 말까지 돼 있습니다. 6월 달에는 첫째 주에는 원래 우리나라 개항 1번지가 인천입니다. 그래서 인천의 개항 유적지를 오래간만에 한번 걸어서 답사하기로 가보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웠고요. 그 다음날 7일 일요일은 여기 원래 걷기 행사인데 이날은 걷기하고 답사를 좀 융합을 해서 속리산 산자락에 숨어있는 문화유산, 걸어가지 않으면 볼 수 없는 문화유산을 법주사에 세조 길이 있습니다. 여기에 왕복 한 8km 되는데 왕복 한 8km 걷기 플러스 산자락에 있는 한 2군데 볼거리가 있거든요. 그거 답사하고 내려와서 법주사 답사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공지가 되면 많이 신청을 좀 해 주셔요. 김순아님 어서 오세요. 지금 요게 충청북도 지금 저희들 답사 지도인데 요렇게 충주, 음성, 진천, 청주까지 했죠. 다음에 이제 괴산을 갈 차례고 제가 얘기한 조금 아까 보은 여기 이제 걷기하고 간다는 거죠. 보은 이렇게 가고 있고 평일 답사 가는 경기도는 지난번 4월 달에 연천을 갔었습니다. 5월 달에 다음 주죠. 이 포천을 갈 거고요. 포천에 볼 게 많아서 포천은 2번 가야 됩니다. 한 번에 다 못 봅니다. 그래서 포천 1, 요 밑에 포천 2를 보면서 의정부, 동두천, 양주 이쪽을 묶어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파주, 고양, 김포, 강화, 지도에는 안 나오는데 강화까지, 가평 해서 10번 중에 5번은 경기도 북쪽, 나머지 5번은 요 밑으로 내려가서 양평하고 남양주, 여주, 이천, 용인, 안성, 평택 이렇게 해서 이쪽도 한 5번 정도 해서 10번을 평일 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쪽은 경북 지도인데요. 현재 청도, 경산, 영천, 군위, 칠곡, 대구에서 팔공산 주변 요건 다 지난번 작년에 돌았습니다. 금년에 여기 김천, 구미 여기를 좀 보려고 하는데 구미가 원래는 나중에 생긴 이름이고 원래는 여기가 선산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구미, 선산, 김천 이쪽으로 보려고 하는데 이게 5개월 밀려서 계속 4번이나 연기해서 다음 주에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건 1박 답사, 경기도는 평일 답사, 충북은 당일 답사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네, 윤재영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실시의 정상 다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불교 문화에 대해서 저희들이 쭉 강의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석가모니의 일생과 불교사를 쭉 공부했었죠. 한영희님, 진짜 오래간만이에요. 답사도 통 안 오시고 잘 계시죠? 자, 재밌는 거 제가 하나 지금 불교 문화를 하고 있으니까 사람으로 태어나서 바른 진리를 만나서 깨달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 깨달으면 다 부처가 된다 그러잖아요. 자, 평지에 바늘을 하나 꽂아 놓고 바람이 세차게 불 때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에 올라 거기 산에서 시로라기 하나를 탁 던져서 그 평지에 바늘을 꽂아 놓고 올라왔잖아요. 그 바람에 날아간 시로라기가 그 바늘 귀에 탁 꽂힐 확률
확률이 깨달을 확률이랍니다. 대단하죠. 그래도 한번 깨달아 보십시다. 이제 불교 역사를 석가모니 일생을 다 포함해서 다 장황하게 지난번에 5번에 걸친 인강을 통해서 다 설명드렸고, 이제 오늘부터는 구체적으로 탑에 대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교재에는 건축이 먼저 나오고요. 뭐 대웅전, 무슨 전 하는 건축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불상, 뭐 여러 가지 불상이 나오고, 세 번째가 탑이 나오는데, 제 강의는 탑을 먼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 돌아가시고 가장 먼저 나온 게 탑이기 때문에 탑을 지금부터 한번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탑은 경주에서 가문사지 3층 석탑이죠. 쌍탑으로. 그야말로 거탑입니다. 거탑, 커다란 거탑인데, 경주도 한번 현재 경북 쪽 답사니까 가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탑을 설명하려면 석가모니 일생을 간단히 한번 다시 요약을 해봐야 됩니다. 석가모니는 BC 624년 4월 초파일 날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초파일을 기념하는 거죠. 그리고 왕자로 사시다가 29에 출가를 하셨습니다. 룸비니에서 태어나시고 카필라 성에 사시다가 출가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6년 동안 고행을 하시다가 35에 고행은 중지를 했죠. 고행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아니다. 중지를 하고 보드가야에 있는 보리스나무 아래서 35세에 드디어 정각, 깨달음을 얻으시니 이때가 12월 8일입니다. 이날이. 그리고 5 비구를 만나서 초전법륜, 첫 설법을 하셨지요. 이후 45년 동안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전도를 하시다가 80세에 열반에 드셨습니다. 이 80세에 열반에 드시고 나서 비로소 불기 1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기 올해가 2564년인데 이 불기는 부처님 태어나신 기준이 아니고 돌아가신 기준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레지나님 어서 오세요. 탄생하시고 출가하시고 깨달으시고 돌아가신 네 날은 불교의 4대 기념일입니다. 여기에 플러스 음력 7월 15일 백중까지 하면 5대 기념일이 됩니다. 그리고 태어나신 곳, 깨달으신 곳, 초전법륜 첫 설법하신 곳, 돌아가신 곳 4군데는 불교의 4대 성지가 됩니다. 참고로 이건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한번 다시 제가 압축을 했고요. 자, 80세에 돌아가셨습니다. 부처님이 쿠시나가르에서. 이제 여기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부처님이 돌아가신 걸 인멸이라고 그럽니다. 인멸. 니르바나로 들어가셨죠. 그 뒤에 큰 2가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결집과 분사리를 설명드렸죠. 결집은 부처님 돌아가신 후 그 해에 500제자가 모인 것을 1차 결집이라고 하는데 이때 불경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글로 썼다는 거죠. 그 전까지 부처님 살아계실 때는 부처님 말씀을 글로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제자들이 모여서 자기가 들은 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시아문, 나는 이렇게 들었노라. 그래서 불경은 전부 여시아문으로 시작한다 그랬죠. 그래서 경, 율, 장, 이게 3장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삼장법사라는 것은 경, 율, 장에 능통한 스님을 삼장법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일반 명사입니다. 삼장법사는 고유 명사가 아니죠. 그리고 그때 경전을 바구니에 담아서 보관했는데 이게 경이 세 가지니까 3바구니에 담았다. 그래서 3장이고
띠리삐따까 이렇게 이제 영어로는 표기합니다. 그리고 2차 결집에서 분파가 됐다 그랬죠. 대승불교, 소승불교로 갈라지는 등 그 결집, 부처가 돌아가시고 큰 사건 두 가지 중에 하나 결집, 두 번째가 바로 이 분사리입니다. 이 분사리에서 탑이 시작이 됩니다. 즉 부처님이 돌아가셔서 답이 화장을 했더니 8말 4대가 되는 많은 살이, 처음 보는 영롱한 물체들이 나왔다. 저게 무엇이냐? 살이다. 그래서 그 살이를 그때 나라가 8개였는데 서로 가져가려고 하니까 8개로 공평하게 나눠줬으면, 나눠줬다 그래서 분살입니다. 몇 개로? 8개로. 그래서 가져간 나라들이 각각 탑을 세우니까 이 탑이 근본 8탑입니다. 탑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추가된 탑이 사실은 더 있어요. 8나라가 탑을 가져갔지요. 그리고 병탑, 제탑, 그 사리를 담았던 병을 묻은 탑, 그 다비식을 치러서 남은, 사리는 가져가고 바닥에 남은 재를 담은 탑, 이것도 소중해서 탑을 세운 거예요. 또 하나가 더 있다 그럽니다. 머리카락을 묻은 탑. 그래서 뭐 8탑 플러스 2탑 플러스 1탑 얘기하는데 아무튼 메인은 8탑입니다. 근본 8탑. 이 8탑을 아쇼카 대왕이 인도를 통일하고 나서 8탑을 전부 헐었어요. 헐어서 다시 여러 개를 지었죠. 몇 개로 84,000 탑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서 400년 500년 흘러가는 동안 이렇게 탑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불상은 없는 겁니다. 아직. 불상은 그 뒤 500년 뒤에 나와요. 그래서 이때는 무불상 시대입니다. 그래서 탑이 분사리 이꼬로 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탑에 대한 설명을 제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부처님이 돌아가셔서 열반에 들었어요. 돌아가셨다 이겁니다. 답이했어요. 화장했다 이거죠. 답이할 때 무슨 법도로? 전륜성왕의 법도로, 전륜성왕을 장례 치르는 법도에 맞게끔 또는 그것보다 더 성대하게 부처님을 답이했어요. 답이했더니 무언가 영롱한 물체들이 나왔어요. 그게 살입니다. 그 사리를 8나라가 서로 가져가려고 하니까 또 똑같이 나눴다. 그래서 분사리, 그래서 사리를 부처님 모시듯이 하는 사리신앙이 이때 나오는 겁니다. 시작이 되는 거죠. 이 나눈 사리를 갖다가 탑을 세우니 이를 근본 8탑이라고 한다. 그래서 불탑을 숭배하는 사상이 생겼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사리를 보관한 탑을 특별히 정멸보궁이라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도 5대 정멸보궁, 8대 정멸보궁을 따지죠. 아무튼 이 8탑이 인도를 통일한 아쇼카 대왕에 의해서 84,000 탑으로, 즉 8개라는 희소한 탑에서 84,000이라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탑이 됐다는 뜻입니다. 즉 전 세계로 불탑이 전파됐다. 즉 전 세계로 불교가 전파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아쇼카 임금은, 아쇼카 대왕은 불교를 세계에 퍼뜨린 유공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탑이란 산스크리트어로 수투파라고 했는데 귀하신 분을 장사 지내고 모신 그 건축물이 수투파입니다. 이것이 줄어서 투파가 됐죠. 스가 떨어져 나가고 이 투파를 한자로 표기한 거니까 음으로 탑파가 된 겁니다. 탑파. 탑파들 다시 줄여서 탑이 돼서 오늘 우리가 탑이라고 부르는 어원은 이렇게 흘러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건 너무나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이건 이제 아주 외우셔야 됩니다. 그냥 머리에 들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반론을 한번 봅시다. 반론. 그럼 부처님 이전에는 탑이 없었나? 왜? 부처님 돌아가시고
다비에서 나온 사리를 가지고 탑을 세웠다 그랬잖아요. 그럼 부처님이 돌아가셔야 탑이 섬 나온 거 아니냐. 그러면 부처님 이전에는 탑이 없었냐?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왜? 부처님 이전에도 과거불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과거 7불이라고도 하고 35불, 뭐 53불, 불경이 너무 복잡해서 아무튼 과거불도 탑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석천도 탑을 세웠다는 겁니다. 조탑, 탑을 세우는 주체가 제석천이기도 했다는 거죠. 또 탑이 부처님의 사리를 넣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꼭 사리를 넣는 것만은 아니다. 왜? 부처님이 출가했을 때 나와서 머리를 자른 곳, 거기도 탑을 세웠다 그랬어요. 가사를 걸치던 곳, 그리고 부처님을 따라 나왔던 마부와 그 애마를 돌려보낸 곳에도 탑을 세웠다. 그러니까 탑은 꼭 사리만 넣는 게 아니다. 또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그 5비구를 설득하러 갔는데 그때 5비구가 영불탑, 부처님을 환영하는 맞이하는 탑을 세웠다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때 살아계신 거잖아요. 네, 박필서님 저도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도 직접 탑을 세웠다 그랬어요. 아라한들한테 탑을 세워줬다 그랬죠. 뿐만이 아니라 부처님 손톱을 넣고도 탑을 세웠고 머리카락을 넣고도 탑을 세웠고 부처님이 그 방법을 설명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다시피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서 사리불하고 목련불은 부처님보다 먼저 돌아갔다 그랬죠. 부처님의 3가지 슬픔 중에 하나가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이 사리불하고 목련불이 돌아갔을 때도 사리탑을 세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꼭 돌아가신 이후에 탑이 세운 건 아니다. 지금 제가 반론을 해보는 겁니다. 수업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부처님이 깨달았을 때 지나가던 버마 상인들이 꿀하고 죽을 공양해서 부처님이 머리카락을 줬더니 그 머리카락을 갖다가 탑을 세웠다 그랬죠. 버마에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나서만 세운 게 아니다 이겁니다. 탑이. 또 부처님이 그 버마 상인들의 바루를 공양을 받은 바루, 사천왕들이 내려줬다는 바루, 그 바루를 모신 탑도 있다 그랬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탑은 반드시 부처님 뒤에 부처님 사리만 넣었다고 고지식하게 알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 화장에서 다비에서 나온 사리를 넣은 것이 탑이다 라고 한다. 그래서 그게 틀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좀 융통성 있게도 생각을 하시라고 제가 잠시 언급을 해드렸고요. 메인은 부처님 열반 후 다비로 다시 가닥을 잡습니다.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녹야원으로 그 부처님이 고행을 포기하니까 욕을 하고 떠났던 5비구를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찾아갔을 때 그 5비구가 부처님을 환영한 그때 세운 탑이 지금도 차오칸디 스투파라고 해서 녹야원에 남아 있습니다. 물론 모양이 이상하죠. 오래됐고 발굴 작업하고 그래서. 요 위에 건축물 같이 보이는 것은 탑은 아니고요. 세월이 흘러서 이슬람 교도들이 자기들 건축 양식으로 뭘 세운 겁니다. 이게 그냥 지금 혼재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얘기한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만 생긴 탑이 아니다는 그 실물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제가. 부처님 바로 탑이 있다 그랬죠. 케사리아에 있습니다. 이것도 부처님 바로 탑이에요. 실제 거기서 나온 바루를 지금 가지고 있다 그랬죠. 파키스탄에서. 그래서 인도에서 돌려달라고 지금 계속 한다 그랬잖아요. 돌로 된 바루. 아까 그 버마 상인들이 공양을 하고 받은 머리카락을 모셨다 그러는 쉐다곤 파고다. 미얀마에 있다 그랬죠. 이것도 머리카락 부처님 살아생전에 모신 탑이죠. 사리가 아닌 머리카락을 넣은. 권대원님 어서 오세요. 늦었네. 요거는
그런데 우리나라 어떤 스님이 여기 부처님 머리카락 없어 이거 가짜야 딱 그러시더라고요. 뭐 제가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버마 제1의 이게 탑인데 버마 얘기입니다. 아무튼 자 그러면 부처님이 돌아가셔서 열반나 들어서 답이 화장을 했는데 아까 전륜성왕의 예법으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답이를 어떻게 했느냐. 부처님이 돌아가실 직전에 안 한다, 제자 안 한다가 질문을 해요. 부처님한테 답이를 어떻게 하오리까? 부처님이 쭉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불교도들이 잘 쓰는 말인데 여법하게 하라. 여법하게. 우리 뭐 쉽게 얘기하면 법대로 규정과 법칙과 거기에 맞게 그런 뜻이거든요. 여법하게 하라. 그래서 이게 경전에 다 써있는데 경전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염을 한다 그러잖아요. 거파육 이게 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거파육 10장을 쌌다는 그런 경전도 있고 또는 뭐 무명과 모직물 뭐 청겹까지도 있고 하여튼 좀 과장법인지 몰라도 그 다음에 사리 이제 답이라고 나온 사리는 철관이나 은관이나 이런 걸 사용하다가 금관, 철관, 목관의 삼중관을 쓰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금, 은, 동, 철 4가지 사중관을 써요.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불탑을 지금 해체하다 보면 사리함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삼중, 사중으로 함을 한 까닭이 여기서 다 비롯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밌는 게 이거 있어요. 탑을 어디다 세우리까? 탑을 위치는 모든 경전에 공통적으로 사거리에 조성하라. 교통에 편리하고 참배에 편리하게. 맞는 말이죠. 참배하기 편리해야죠. 근데 우리나라 일부 지금 막 1000m 넘는 산 위에도 지금 탑이 있죠. 제가 우스갯소리로 우리 회원님들하고 답사 다니면서 높은 탑 올라갈 때 이게 법으로 높은데 탑을 못 짓게 해야 돼 막 그러는데 사실 부처님이 처음에 오다는 사거리에 조성하라는 거였어요. 물론 우리나라 그 뒤에 이제 비보사찰이라든지 이런 풍수에 의해서 탑이 막 세워지다 보니까 이렇게 산으로 올라가고 막 골짜기로 들어가고 했는데 아무튼 최초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불탑에 표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생각하는 불탑은 이게 인도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탑 모양이 아닙니다. 인도가. 그래서 불탑인 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그래서 표시를 하는데 찰간과 표차를 세워라. 그래서 지금 탑의 꼭대기에 또는 불당, 금당이라 그러죠. 전각 앞에 막대기나 쇠나 이런 거로 깃대 모양을 만들고 막 금속을 세우고 하는 까닭이 여기에다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절을 금찰, 범찰, 사찰 이 찰자를 쓰는 거죠. 찰간이 긴 쇠꼬챙이 같은 걸 찰간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불탑에다가 공양을 올리는데 칠보, 꽃, 향, 등불 등 이런 일반적인 공양물 플러스 엔드죠. 엔드, 바트가 아니고 엔드. 일산과 기약. 일산은 우산, 정확히 말하면 양산이 양산. 햇볕 가리는 거. 그 당시에 인도에서는 지체가 높은 분한테는 햇볕 가리개를 씌워주는 겁니다. 기약, 악기를 연주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이 일산의 둥근 모양을 가지고 둥글게 만들다 보니까 이걸 바퀴로 아는 이런 조금 약간의 변질은 있었어요. 이거 제가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이 기약을 얘기하다 보니까 불탑에 악기 연주하고 음악을 공양하는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조각도 합니다. 이런 모습을. 그래서 도낭석굴, 우리가 아직 도낭을 못 가본 게 참 애통한데 도낭도 한번 가봐야죠. 그런 중앙아시아 여러 가지 벽화에 보면 이런 갖가지 요고, 공후, 비파, 생황, 젖대, 배소, 나각, 제금
다양한 이런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을 불탑에 조각하는 까닭이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아난다한테 장례법을 설명하면서 탑을 세웠을 때 탑에 어떻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평지 사거리에 조성하라 탑을. 아이 참 마음에 드는데. 자, 요게 부처님을 답이한 장소라 그랬죠. 지금 람바르 스투파라고 하는데 부처님을 답이한 장소에 세운 탑입니다. 참고로 이거 전에 설명했기 때문에 그냥 저 사진만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부처님을 답이한 장소에 탑을 세우고 열반당을 지었죠. 그러니까 요거는 탑이에요, 탑.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탑하고 모양이 다르죠. 좀 또렷한 사진 보실까요? 둥근 모양의 반원의 탑인데 꼭대기에 요게 바퀴륜이 아니고 일산입니다. 일산. 고기 한 분한테 세우는 게 요게 지금 우리 탑의 노반 같으죠? 일산. 조금 당겨드려요? 요거요, 요거. 요게 열반 탑이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열반 당. 전당 좀 우리하고는 많이 모양이 다르죠. 모양이. 이 열반당 안에는 부처님 그 열반하신 와불이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악기 그 조각한 거의 실예가 국보 10호 요게 남원 실상사 산내 암자인 백장암에 있는 3층 석탑인데요. 국보입니다. 여기에 1층에는 뭐 팔부 중상 이런 걸 새겼지만 2층 몸돌에는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이 새겨져 있어요. 부처님이 공양에 기약을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악기 모습을 새긴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답사를 다니시면서 탑에 이런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을 보시면 그게 이제 이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구례 화엄사에 있는 사사자 3층 석탑인데 기단부에 보면 원래는 이렇게 3개씩 해서 4면이면 12개면 12지신을 통상 넣는데 여기는 12지신이 아니고 여기 자세히 보면 이것도 연주하거나 춤추거나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죠? 연주하는 거죠. 그래서 탑에다가 왜 뜬금없이 악기를 연주하고 어떤 춤을 추는 그런 모습들을 새기는지 다 부처님 생전에부터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처님 사리를 차지하려고 그 8나라가 전쟁까지 하게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한 장로 향성바라문이라고 나오는데 이 장로가 중재를 해요. 이럴 게 아니다. 우리가 싸우면 안 된다. 똑같이 나눠 가집시다. 그래서 전부 동의를 해요. 그래서 윗어금니 가장 크고 한 것은 진골살이잖아요. 빈비사라 왕의 아들 아사세 왕에게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리들을 이 8나라에 분배해서 8개 탑을 세웠다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본인은 이 향성바라문 노 장로는 자신은 사리를 담았던 병만 가져가서 탑을 세웁니다. 병을 넣고 그게 병탑이에요.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은 그 다비를 치렀던 이제 사리를 다 골라갔으니까 재만 남았잖아요. 그 재를 모아서 또 넣고 탑을 세워. 그게 회탑, 재탑이죠. 그 다음에 발탑, 머리카락 탑도 있다. 여기서 이 향성바라문은 제석천이 내려와서 화현, 제석천이 몸을 바꿔서 그런 역할을 한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8나라가 가져간 근본 8탑이 지금 남아있느냐? 거의 안 남아있죠. 2600년 전 얘기인데 그 중에 그나마 바이샬리에 이렇게 흔적만, 이 탑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얘기 안 하면. 이렇게 흔적만 있는, 그래서 보호 지붕을 씌워 놓은 바이샬리 불탑이
근본 8탑 중에 하나다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카필라 성이 인도에도 있고 네팔에도 있고 지금 서로 자기네께 맞는다고 우긴다 그랬잖아요. 그 인도에 있는 카필라 성의 피프라와 불탑도 뭐 근본 8탑이다 이렇게 우기고 있고 주장하고 있고, 우긴다 그러면 조금 천박하네, 주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8개 탑 중에서 아쇼카 대왕이 8개를 헐었다 그러지만 사실은 하나는 못 헐었다 그러죠. 전설에 용왕하고 신들이 끝까지 말려서 못 헐은 게 하나, 7개를 헐었다는 거죠. 그 헐지 못한 것이 이거라는 그런 전설 같은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설 답사가 재밌죠. 그래서 부처님 어머니의 고향, 마야 부인의 고향인 꼴리아족이 가져갔다고 하는, 그래서 세웠다고 하는 그 람그람 스투파도 뭐 근본 8탑이다 이런 설이 있는데, 다 이건 주장이고 아직 뭐 요것은 그나마 그래도 좀 공인받고 있는, 아무튼 그렇게 만들었던 근본 8탑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자, 아쇼카 대왕이 84,000탑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저걸 다 헐어서. 그래서 불탑 신앙이 이제 3개로 번져나간 거예요. 그걸 헐지 않고 8개로만 놔뒀으면 그 인도에 있는 8나라만 불탑을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아쇼카 왕은 제가 누구라 그랬어요? 부처님이 있을 때 아쇼카 왕의 전생의 어린 소년이 부처님한테 흙밥, 부처님 바루에 흙을 소꿉장난하던 어린 소년이 흙을 달아마 드리면서 이거 보리가루예요 부처님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아난다한테 이걸로 내 방을 발라라 하면서 이 어린아이가 내가 열반한 후 100년 뒤에 국왕이 되어서 84,000탑을 세울 것이다 라고 이미 이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미니끼님 어서 오셨네. 정은선님도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부처님 시대에는 이 마가다국 많이 도와줬잖아요.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을 다른 나라를 막 키워 나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왕조가 바뀌면서 세월이 흘러서 인도에 마우리아 왕조가 나타나서 비로소 인도를 통일하죠. 그 초대 왕이 찬드라굽타 왕이에요. 여기 아쇼카한테 할아버지지. 그리고 아쇼카 아버지가 빈두사라 왕이 막 나라를 키워. 그리고 이 빈두사라 왕이 아쇼카 아버지가 아들이 101명이에요. 그러니까 아쇼카는 101명 중에 하나라 그랬죠. one of them이야, one of them. 100 and one of one이에요, 아쇼카가. 계승권자도 아니야. 그랬는데 이 아쇼카가 자기를 뺀 나머지 아들을 다 죽이고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난폭하고 아주 잔인하고 아쇼카가 한 거죠. 한 명을 살려줬다 그랬죠. 누구? 유일한 자기 친동생, 동복, 엄마가 같은 동생 하나는 살려주고 나머지 그러니까 99명은 다 죽인 거죠. 정상훈님 어서 오세요. 그리고 왕이 되고 나서도 자기 왕의 그 어떤 행동에 반대하는 대신 500명, 또 말 안 듣는 하녀 500명 막 다 죽이고 그냥 수많은 전쟁으로 인도를 통일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전투에서 이기고 나서 그 자기가 지내온 수많은 전투 승리는 했지만 그 살상에 대해서 회의에 빠질 때는 거죠. 이때 한 스님이 나타나서 대왕님 불교를 믿으시오 했는데 그 스님이 하나 죽이지 않고 살려둔 친동생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다 통일한 아쇼카 대왕이 그 근본 8탑을 헐어서 84,000개 탑을 건립했다. 근데 제가 얘기한 대로 전설을 보면 사실은 7개만 헐고 하나는 못 털었다. 신하고 용들이 끝까지 말려서 못 털었다. 이런 또 재밌는 전설도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 돌아가시고 근본 8탑이 세워졌고 아쇼카 대왕이 인도를 통일하고 8탑을 헐어서 84,000탑을 세웠다. 지금 이제 변화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84,000탑이 8만 개 플러스 4,000개, 그 84,000이냐? 요거는 저는 비유라고 봐요. 비유. 많다는 비유. 불교에서 84,000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떤 길한 숫자, 많은 숫자, 이런 상징 숫자죠. 그래서 우리가 84,000 법문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84,000 고뇌 뭐 등등. 우리가 말하는 8만 대장경, 제가 이 8만 대장경을 과연 정확히 몇 장이냐 이것도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또 우리 그 민요에도 금강산에 8만 구암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왜 8만 암자도 아니고 8만 1, 2, 3, 4, 5, 6, 7, 8, 9 8만 구암자일까? 이 불교의 영향을 받은 국가들은 8만 얼마 하는 것이 많은, 불경에서 연결이 돼서 상징적인 엄청 많은 걸 얘기할 때 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84,000 탑이 됐다는. 그러면 아까 그 근본 8탑 중에 남아있는 거 설명을 했었는데, 그럼 아쇼카 대왕 당시 그때 이제 부시고 세웠던 탑, 그때 아쇼카 임금이 세운 탑이 남은 건 있느냐? 요것도 몇 개가 있다고 전해져요. 제가 얘기한 대로 그 녹야원에서 5비구를 앉혀놓고 설법했던 자리에 세운 탑, 다르마라지카 탑인데 지금은 터만 있는 거죠. 터 진짜 탑이 없잖아요. 이 탑이 있어야 되는데 베이스 터만 있는 거죠. 요거를 아쇼카 대왕이 세워줬다는 거예요. 첫 설법, 초전 법륜한 자리에. 그러면서 제가 요거를 나중에 그 1794년에 그 자가트 싱이라는 인도의 그 관리가 이 높은 탑의 벽돌을 자기네 건축에 쓰려고 헐었는데, 그때 여기서 유골이 든 사리암이 나왔는데 그냥 간지스강에 버렸다, 이런 얘기도 했었죠. 그게 부처님 유골일 가능성이 많은데 불과 한 300년 전에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200년 전쯤 되네. 참 불교도들한테 안타까운 일이죠. 그 다음에 탁실라나 파키스탄 지역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간다라 지역에도 이런 탑 흔적이 있는데, 이런 게 다 아쇼카 임금 때 세웠던 탑이다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실제로 현재 인도에서 아쇼카 대왕이 세운 가장 오래된 탑, 온전하게 남은 탑은 바로 이겁니다. 산치 대탑. 산치에 있는 큰 탑이라 해서 1탑이라고도 하고 대탑이라고도 합니다. 수원 정발님 오셨는데 제가 못 불러드렸네. 반갑습니다. 잘 계시죠, 정발님? 요거는 아쇼카가 그 왕이 되기 전에 수많은, 아버지 따라서 수많은 전투에도 나갔었는데, 그 비디샤, 요 비디샤가 산치 옆에 있는 마을 이름입니다. 비디샤에까지 나갔다가 데비라는 여인을 만나서 사랑이 싹 텄어요. 그래서 거기서 남매를 낳고 그랬는데, 뭐 아쇼카가 계속 거기 머물 수가 없잖아요. 전쟁을 나간 거니까. 그래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왕이 됐잖아. 그랬는데 거기에 놔두고 온 데비라는 여인을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물론 그 보면은 헤어질 때 어떤 정표를 주고 오잖아요. 우리 고구려 신화에도 보면 뭐 깨어진 거울 같은 거 주고 이렇게 하듯이. 그랬는데 어느 청년이 자기가 그 여인한테 주었던 징표를 들고 찾아온 거예요. 이 남매가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 아쇼카 대왕이 비로소 이 데비라는 여인이 떠올라서 부랴부랴 비디샤로 달려갑니다. 갔지만 이미 데비는 세상을 떠나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그립고 자기가 무관심한 거에 대한 참회로 여기다가 불탑을 세웠는데, 그게 바로 이 산치 대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쇼카 임금이 세운 거죠. 아쇼카 대왕 때 있던 바옥하고 오래된 탑 중에 온전하게 남은 탑입니다. 산치 대탑.
그리고 그 아버지를 찾아온 아들은 엄마가 죽기 전에 얘기를 한 겁니다. 아버지를 찾아가겠다고 하니까 그럼 아버지가 물어볼 것이다.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무엇을 해주랴? 그랬을 때 궁에서 산다는 둥, 뭐 왕자로 뭐 아버지를 돕겠다는 둥 이런 얘기 하지 마라. 엄청난 그 아버지도 99명의 왕자 이복 형제들을 죽이고 왕이 됐잖아요. 너도 그 휘말린다. 그러니까 저는 스님이 되겠습니다. 해라. 그래서 그 아들이 스님이 돼서 스리랑카의 불교를 전한 그 유명한 마헨드라 스님이 그 스님이다라는 게 전설입니다. 이 스리랑카를 통해서 지금 남방 불교는 전부 이어졌어요. 대단한 거죠. 그리고 남매를 낳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여동생인 쌍가미타 비구니인데 이 비구니가 지금 스리랑카에 부처님이 깨달은 보리수 나무를 갖다 심었다. 그 주인공이 여동생이에요. 그래서 지금 붓다가에는 거꾸로 나무가 죽어서 이 스리랑카에 심은 보리수 나무 싹을 다시 갖다가 거꾸로 심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그 산치 대탑입니다.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엄청 큽니다. 사람 크기 보세요. 여기 사람 크기거든요. 좀 당겨 볼까요? 사람이에요. 이 탑이 크기가 얼마나 큰지 알겠죠. 산치 대탑이라고 그러는 이유를 아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울타리가 있고 동서남북에 이렇게 문처럼 생긴 어떤 우리나라 꼭 그 홍살문의 그 원형 같은, 우리나라 홍살문이나 일본의 토리죠. 토리. 그다음에 중국의 패방 뭐 그거 다 여기서 연결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반원형, 반구형 건축물의 꼭대기에 네모진 모습과 요 동그라미 요거 뭐라 그랬어요? 요거 바퀴가 아니고 이게 일산이다 이겁니다. 일산,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한테 씌워주는, 여기에 부처님이 계시니까 위에 일산을 씌운 거예요. 부처님을 존경하는 뜻에서. 이게 산치 대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의 일생이라든지 각종 경전의 내용들을 다 조각을 했어요. 그리고 울타리를 이렇게 막아놓고 요 위에 올라가게 이렇게 돼. 요게 지금의 탑도리의 기준을 제시해 준, 돌아가게끔 딱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탑도리의 기준을 제시해 준 거고, 요 조각을 하나하나가 보면 기가 막혀요. 조각 하나하나가. 부처의 석가모니의 일생 막 그런 걸 조각하고 각종 불교의 설화라든지 신성시되는 이야기들이 여기 다 조각으로 돼 있습니다. 그 산치 대탑 옆에는 크기는 작지만 2탑, 3탑 이런 게 있고요. 2탑은 지붕에 뭐 아무것도 없고 3탑은 있는데 요 우산이 대탑이 3개인데 이건 하나죠. 아마 제가 볼 때 이게 격차를 두려고 한 것 같아요. 요 탑에는 부처님보다 먼저 돌아간 부처님 제자 중에 사리부라고 목련불에 사리가 들어있다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산치 2탑, 3탑. 자, 이렇게 좀 장황했는데 탑이란 이제 이렇게 넘어왔죠. 산치 대탑까지. 그랬는데 탑은 결국은 유골 뭐 또는 사리를 안치한 것을 탑이라고 하는데, 원래 처음에는 유골이 있는 탑과 없는 탑을 구분했어요. 그래서 유골이 있는 것은 탑이라고 하고 유골이 없는 것은 지제라고, 탑이라고 안 하고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지금은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으나 없으나 다 탑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없는 것도 있습니다. 부처님 사리가 제한되죠. 아무리 8말 4대가 나왔어도. 그래서 지금 보면은 유골이 없는 탑에는 뭐 불경을 넣는다든지 작은 불상을 넣는다든지 그 사리 봉안기라 그래서 사리를 봉안하는 여러 가지 기록들을 넣는다든지 하여튼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탑하고 지제의 구분은 없는데, 지금은 탑이 어떤 구분이 있느냐? 엄밀히 말하면 불탑과 성탑으로 나눠집니다. 탑이
불탑은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게 불탑이에요. 승탑은 스님의 사리를 모신 게 승탑이죠. 근데 불탑은 사실 뭐 그냥 탑 그러면 됩니다. 불자를 안 붙여도 되는 거죠. 탑 이꼬르 불탑입니다. 승탑을 불탑이라 그러면 안 됩니다. 틀리는 거잖아요. 부처님 사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승탑을 부도라 그랬잖아요. 부도는 붓다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못 부른 거예요. 붓다가 누구예요? 부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불교를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부도라고 안 하고 승탑, 그리고 부처님을 모신 것은 그냥 탑, 엄밀히 말하면 불탑이다. 이제 불탑. 그래서 이제 현재에는 불탑과 승탑이 있는데 특별히 무엇라고 얘기하지 않는 탑은 승탑을 말하는 겁니다. 불탑 청정, 불탑을 말하는 겁니다. 이 불탑이 재밌는 거 있어요. 에피소드 잠깐 그냥 요 진도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좀 주부들 품위 있게 사시는 분들 독일의 명품 주방 가구 명칭이 불탑입니다. 1949년도에 불탑이라는 이름, 마틴 불탑이라는 디자이너가 시작을 해서 지금은 그 아들, 손자가 운영하는 불탑 주방 가구. 혹시 집에 불탑 주방 가구 놓고 사시는 분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이미자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시죠? 뭐 괜히 제가 불탑 소리가 나서 한번 해봤고요. 자, 이제 이 이제 탑을 계속 좁혀 들어가는 겁니다. 약간 설명을 근본 8탑에서 아쇼카 대왕이 헐고 지은 84,000탑에서 쭉 넘어와서 탑이라고 하면 유골이 있는 탑과 없는 탑이 있는데 지금은 구분 안 한다. 그런데 지금은 부처님 사리를 모신 불탑과 스님의 사리를 모신 승탑을 굳이 나누자면 이렇게 되는데 이 승탑은 나중에 따로 배울 겁니다. 지금은 이 불탑. 그러나 굳이 불탑 소리 안 해도 된다. 그냥 탑 그러면 불탑을 말한다. 라고 정리를 하고 자꾸 좁혀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자, 이제 탑. 그러면 지금 남방불교와 북방불교를 크게 나눠졌잖아요. 현재 불교가. 이 남방불교에서 탑은 먼저 북방불교를 먼저 설명할게요. 대칭하기가 쉬워서. 북방불교, 특히 중국을 거쳐서 한자 문화권으로 연결되는 북방불교의 탑은 주로 사리 숭배 사상이 탑하고 연결이 돼서 불탑을 조성합니다. 즉 북방에서 탑이란 것은 모양이 어떻든 간에 부처님 사리를 모시는 거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방불교, 미얀마, 버마가 미얀마구나, 라오스, 캄보디아 뭐 이런 남방불교는 그 불교가 내재하고 있는 우주관, 세계관 이런 걸 여기다 표현하려고 그래요. 탑에다가. 그래서 탑이 보면 이런 단일 어떤 작품이나 건조물이 아니고 복합체입니다. 멀티플렉스, 컴플렉스예요. 완전히. 이 안에 엄청나게 공간도 많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수행하는 공간 역할도 해요. 어떻게 보면 탑 안에 절이 들어가 있다고 봐도 돼요. 그래서 이 남방의 탑은 불교 사상 전체를 표현하고자 하는, 또 그 안에서 수행 공간도 쓰고 여러 가지 뭐 불교 행사도 하고 그런 거대한 그런 개념이 많습니다. 그래서 남방과 북방은 많이 나눠지는데 남방은 제가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인도에서 중국을 거쳐서 한국을 거쳐서 일본으로 넘어가는 이 북방불교 위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만나고 답사할 때 알아야 되니까 이 흐름을 저희들이 따라갈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중국의 탑으로 인도의 탑이 설명하는 게 지금까지 했잖아요. 근본 8탑하고 아쇼카 대왕 84,000탑에서 그때 고탑 중에 가장 완벽하게 남아있는 게 산치 대탑이다 설명을 했죠.
그 탑이 중국으로 옵니다. 중국으로 이제 불교가 중국으로 오듯이. 그래서 중국에서 탑은 초기에는 다층 누각이에요. 누각이라면 아시죠? 작은 베란다가 있는 층층 건물, 그게 누각입니다. 그러다가 후기에는 전탑, 벽돌로 지은 전탑으로 이제 바뀌는데, 왜냐하면 중국에는 불교가 오기 전부터 고층 누각을 짓는 기술이 있었어요, 이미. 그래서 불교가 들어오면서 불탑을 짓다 보니까 다층 건물,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건축술을 그대로 응용을 해서 다층 건물식 불탑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한나라 명제 때 중국에 사리가 넘어왔다는 기록이 와요. 불교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사리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사리를 친견한다 그러죠. 사리를 직접 들여다보는 이런 방식이 나와요. 우리나라도 어느 절에 가면 사리 친견하죠. 그 사리 친견이 중국에서부터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한, 한나라가 이제 동한, 후한 막 이어지는데, 동한 때 이르러서는 그때 탑은 전해지지 않는데 그 당시 탑을 그려놓은 걸 보니까 반구 형태, 아까 그 산치대탑처럼 이때까지도 중국은 반구 형태 탑이 넘어왔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 전해지지 않아요. 여기도 오래돼서. 그럼 전해지는 것 중에서 가장 오래된 탑, 중국의 탑은 무엇이냐? 숭복사 9층 석탑입니다. 이게 기원 후 466년도 중국이 남북조 시대 때 위나라 그 북위에 그 천안 왕조의 그 당시에 만든 건데, 이게 지금은 안타깝게도 둘로 나눠져 있어요. 이게 탑신 몸뚱아리입니다. 몸뚱아리. 이게 9층이거든요. 이 전체가 153cm니까 사람 키 정도 되는 거예요. 1, 2, 3, 4, 5, 6, 7, 8, 9. 요거는 중일 전쟁 때 일본에서 가져갔다가 일본이 전쟁에 지고 나서 반환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대만에서 가져갔어요. 대만에 있어 지금. 중국에서 가장 오랜 탑은 대만에 있습니다. 그랬는데 요 위에 상륜부 요거예요. 이게 사진을 찍어서 확대돼서 커서 이거 대등한 크기로 보이지만 요거는 153cm고 요거는 요 위에 올라가는 거니까 더 작겠죠. 요거는 지금 중국 산서성에 있습니다. 요게 상륜부입니다. 요 위에 얹히는 거 있죠. 이렇게 위에. 여기 표시는 불상이 2개가 그림이 조각이 돼 있어서 제가 나중에 불상 설명할 때 요거 할 겁니다. 한번. 지금은 이제 탑을 설명하는데 불상 설명할 때 불상이 짝수로 있는 거 설명할 때 할 거예요. 불상은 다 홀수로 있는데 가끔 짝수로도 있다. 이렇게 2개가 있다. 기억해 두셔요.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 어서 오셔요. 화계라고 읽으면 됩니까? 파주에서 오신 분 화계. 제가 한자는 개자처럼 보이는데 틀리면 알려주셔요. 자, 그리고 이제 중국의 탑을, 지금 남아있는 탑을 찾아보겠습니다. 그 뒤에 요거는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전탑입니다. 전탑은 벽돌로 쌓은 탑이죠. 15층 40m입니다. 엄청 큰 거죠. 그랬는데 요렇게 요거 보면 1층만 돼 있고 2층부터는 몸이 없이 지붕만 있습니다. 켜켜이 시루떡처럼. 요걸 밀첨식이라고 그럽니다. 밀첨식. 촘촘하게 밀첩돼 있다 이거죠. 15층을 기록하고 40m까지 높지만 안에는 통층이랍니다. 하나라는 거죠. 하나. 실제는 나눠져 있지 않고 여기 하남성에 있는 가장 현재 남아있는 오래된 탑입니다. 내부에는 이렇게 불상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최근에 봉안을 했다 그러고, 각종 불상이나 어떤 불경이나 이런 것은 바닥에 지궁, 땅지자 그 궁자를 써서 지궁이라 그래서 땅 밑에 이렇게 이런 걸 넣어놨는데 이거 훼손이 돼 있어서 이미 도굴이 됐다는 얘기죠.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자, 이게 중국에서 남아있는 가장 오랜 전탑.
그 다음에 수나라로 넘어오는데 중국은 사실 수나라, 당나라 때 불교가 문화 꽃을 피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수나라 첫 황제가 양견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인도의 아쇼카 대왕을 따라잡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 82개 사찰에 113개의 목탑을 조성했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 목탑이 뭐가 문제죠? 전란, 화재, 그 다음에 오래되면 썩죠. 지금은 다 소실되고 없어요. 그리고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수양제 때 세운 요 사문탑, 단층 건물 거의 정사각형 모양인데 이걸 정각식이라고 그래요. 정자, 각, 식 단층 탑인데 요거가 지금 하나 남아 있어요. 이게 약 611년, 기원후 611년쯤에 세운 탑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일 오래된 탑 봤고요. 정각식 탑 봤고요. 수나라 때. 그다음에 이제 당나라로 넘어와서 당나라는 진짜 활짝 피었죠. 꽃이. 신라에서도 많이 넘어갔고. 그래서 이때는 100개가 넘는 탑이 지금도 당나라 때 탑이 남아 있습니다. 중국에. 다만 아쉬운 대로 목탑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목탑의 문제가 이겁니다. 주로 사각형 고층 누각, 아까 말한 대로 누각, 그다음에 밀첨식, 지붕 짬짬이 붙인 거, 뭐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중국도 나무로 짓다가 보존이 안 되니까 벽돌로 짓다가 또 석재로도 짓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꾸 높아지는 이유는 중국에 오면서 불교가 도교하고 만나서 신선 사상이 자꾸 가미가 되고 자꾸 높은 하늘로 올라간다는, 높인다는 고층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군사적인 목적도 겸비하는 겁니다. 호국 불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군사의 방어 목적으로 전망대 역할도 하는 거죠. 이 높은 탑이. 이렇게 다양한 역할도 했습니다. 요게 이제 당나라 시대 탑이 남아 있는 겁니다. 하북성에 있는 이런 10층 사리탑, 북경에 있는 이런 양향 다보 불탑. 특이하죠. 요거는 층이 많은 것 같은데 5층입니다. 요거는 지붕을 2중으로 했기 때문에 많아 보이지, 문을 보면 하나, 둘, 셋, 넷, 5개죠. 5층인데 엄청 높죠. 36m. 네. 목탑은 안 남았다 그랬죠. 요건 목탑 흔적만, 목탑지, 터지자죠. 목탑 터만 남아있는 겁니다. 이게 황룡사 9층 탑보다 약 50m가 높았다고 합니다. 황룡사 9층 탑이 뭐 60m 얘기도 있고 90m 얘기도 있는데, 그리고 요거는 현재 가장 오래된 목탑 하나 남아 있는 겁니다. 멋스럽죠. 그래도 누각식 목탑이에요. 이렇게 누각식으로 올라간 겁니다. 누각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야말로 난간, 베란다 이런 게 이렇게 층마다 있어서 누각식 목탁이 있는 겁니다. 요거는 밖에서 보면 5층으로 보이는데 하나, 둘, 셋, 넷, 5층으로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암층이라 그래서 층과 층 사이에 이렇게 하나씩 있어요. 층과 층 사이에. 그래서 9층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탑에 저희들이 엊그저께 갔었던 진천의 보탑사도 그랬듯이 목탑은 못을 쓰지 않고 짓지요. 못을 쓰면 못이 녹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못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층마다 현판이 다 다르게 붙어 있죠. 우리 보탑사도 3층인데 층마다 4개씩 12개가 붙어 있었고, 보탑사도 암층이 있어서 3층인데 사실은 5층이죠. 올라가 보신 분들 1층하고 2층 올라가면 가운데 보이지 않는 층이 하나씩 다 있습니다. 요걸 그대로 따라 넘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공부하고 보탑사를 가봤으면 더 이해가 빨랐겠죠. 뭐 아무튼 지금 대비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전탑이 나옵니다. 누각식 전탑. 중국은 벽돌 기술이 일찍 발달했어요. 이 벽돌이 돌보다 가볍죠. 그리고 벽돌이 구우면 되니까 다양한 조각을 할 수가 있어요. 돌은 일일이 새겨야 되는데. 그래서 현재 중국의 불탑에는 전탑이 많습니다. 이게 다 벽돌로 지은 건물이자 탑인 거죠. 그 전탑입니다. 요게 가장 대표적인 서안, 시안이죠. 시안. 서안에 있는 자은사 대안탑입니다. 그래서 당나라에서 그 현장 스님이 서역에 가서 가져온 불경을 여기다가 집어넣은 요것은 경탑입니다. 경탑. 사리도 물론 넣겠지만 그 많은 불경을 다 넣었어요. 물론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붕괴도 됐고 그래서 다시 재건축도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7층이었다가 10층이었다가 현재 다시 7층이라 그러고 64m인데 요거는 매년 피사의 사탑처럼 1mm씩 기울고 있다고 합니다. 대안탑, 이게 기러기 안자거든요. 큰 대자고 요거는 기러기 안자를 쓰게 된 재밌는 전설도 있어요. 스님 둘이서 큰 스님 해드릴 게 없는데 걱정을 하고 있다가 하늘을 보니까 기러기가 날아가고 있었는데 저 기러기라도 잡아서 해드렸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날아가던 기러기가 그냥 그 스님들 앞으로 툭 떨어지더랍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그냥 깜짝 놀라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구나 했다는, 그래서 여기다 세웠다는 기러기 안자 대안탑입니다. 요거 저희들 답사 갔었습니다. 내문답에서 서안에 가서 봤죠. 그 다음에 요거는 하북성에 있는 경림사라는 절 이름을 가진 탑인데 팔각 7층입니다. 요거는 송나라 초기에 세워서 한 800년 정도 된 건데 초층, 그러니까 첫층 1층은 흙에 묻혀서 보수해서 봉쇄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요 부분 같아요. 요 부분 여기. 왜냐하면 7층인데 쉬어보면 요 위에 6층밖에 없어요. 1, 2, 3, 4, 5, 6. 그러니까 요게 초층. 요게 봉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나머지는 팔각인데 내면에는 문을 냈고 내면에는 이런 창문 모양을 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지붕 위에 난간 자리에 아래쪽에다가 요런 요게 목조 건물에 우리로 말하면 그 공포 비슷한 그런 거를 이게 벽돌로 한 거예요. 나무를 깎은 게 아니고 벽돌로 목조 건물에서 나타내는 이런 어떤 구성품을 다 표현했다는 거죠. 대단한 화려한 그런 건물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남사에 있는 천청사라는 절에 있는 탑은 육각 9층 탑인데 육각으로 이게 9층인데 지금 3층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6개층은 헐어버린 거지. 누가 명나라를 세운 주원장의 아들이 어떻게 나보다 더 높은 놈이 있냐 해서 헐었다는 겁니다. 현재는 3층만 남아 있는데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는 것이 자세히 보면 동그라미마다 이거 당겨볼게요. 다 불상을 조각한 거예요. 하나하나 벽돌을. 아주 특이한 거죠. 강남 논현동에 가면 동그라미 뽕뽕 뚫린 건물 있죠. 여기서 영감을 얻었나? 아무튼 이런 모양의 탑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석탑. 아까 지금까지는 전탑, 벽돌로 지은 것이고요. 이런 누각도 돌로 지읍니다. 돌로 석탑. 그래서 요거는 남송 때 많이 지었는데 우리가 화강암 하죠. 단단한 돌. 이건 북권성의 화강이라는 지역에 있는 돌이 그렇게 단단해서 화강암이라 그럽니다. 이 지역에서 나는 돌이 가장 좋은 거예요. 중국의 대리 있죠. 대리. 딸이라 그러는데 거기서 나는 돌이 제일 좋은 게 대리석이거든요. 그래서 다 대리석, 화강암 이게 다 여기를 어원을 둔 거예요. 송향숙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요게 이제 서운사에 세운 서운탑인데 요건 명나라 때니까 얼마 안 됐죠. 1600년이니까 불과 한 400년 전인데 팔각 7층 탑. 근데 돌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 초입에는 금강 역사를 세우고 다양한 돌로 다 조각을 다양하게 막 꾸민 거죠. 돌로. 벽돌이 아닙니다. 이거는. 들장님 어서 오세요. 아무튼 다 반갑습니다. 현재 32분이 시청하고 계신데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건성에 있는 쌍석탑, 이제 쌍으로 세우는 2개씩 세우는 게 나오기 시작하죠. 이게 현재 남아있는 탑 중에서 가장 그 높은 탑입니다. 48m. 이런 쌍탑도 있고 중국에도 용화사가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탑이 나왔고 석탑이 나왔는데 요거는 양성 해회사에 있는 유리쌍탑입니다. 유리쌍탑. 유리를 세운 거. 여기서 말하는 유리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유리 글라스가 아니고요. 우리가 북경에 갔을 때 유리창 거리 찾아갔잖아요. 유리창 거리. 유리창 거리가 무슨 상점에 유리창을 끼워놔서 유리창이 아니고 유약을 발라서 구운 벽돌을 유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약을 발라서 구운, 그러니까 화려하고 상당히 고품위 건물이라는 뜻이죠. 손영규님, 네, 계셨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철탑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개봉사의, 개봉우국사의 철탑. 물론 전체가 철은 아니겠죠. 지금 뭐 포항제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철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리탑, 우리가 말하는 승탑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중국도. 자, 이제 밀첨식 한번 몇 가지 볼 거예요. 요거는 중국 서안, 시안이죠. 서안에 있는 선유사의 법왕탑이라는 건데 이게 가장 오래된, 요건 오래된 고자예요. 양총무님 어서 오세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빨리 와서 총무가 그 출석도 불러야 되는데. 요거는 우리 신라의 해처 스님이 찾아가서 머물렀다는 기록이 있는 절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나라가 다시 옮겨줬어요. 이게 수몰할 위기에 처해서 이게 이집트 그 신전하고 같은 처지죠. 우리나라에서 이 해처 스님 때문에 옮겨줬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리고 해처 스님 기념비를 세워줬습니다. 네, 양명님 듣고 계셨군요. 자, 요거는 밀탑, 요게 진짜 밀첨식 근대의 요쪽 거부터 봅시다. 요거 우리가 지난번에 열하일기 갔을 때 요녕성 요양시에서 본 요양 백탑입니다. 요게 맞죠? 요게 밀첨식이에요. 그야말로 13층이라고 그러지만 지붕만 13개가 있는 겁니다. 몸은 1층만 있고 여기에 흰빛을 띄어서 백탑이라 그랬고 이에 박지원이나 그 청나라의 그 사신으로 가는 그 사신들이 요게 랜드마크죠. 요게 보이면 요양이 다 왔구나 봤던 그 요양 백탑. 요거는 조양시에 있는 조양 북탑. 요거는 적봉시에, 요건 내mon고에 있는 겁니다. 대명탑. 참 크고 멋스럽죠. 다 밀첨식입니다. 우리나라는 밀첨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해사지 13층 석탑이 규모나 그 전체적인 구조는 다르지만 1층 몸돌에 33층 지붕만 얹은 이게 정해사지 13층 석탑이죠. 국보입니다. 옥산서원 옆에 있는 거죠. 경주. 요것도 밀첨식 지붕을 가진 석탑인데 제가 요 사진을 찾고는 제목을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혹시 이 사진을 어디서 있는지 아시는 분, 제가 알기로 일본 같아요. 일본. 그랬는데 죄송하게도 사진만 있고 이름을 못 찾았습니다. 요것도 이를테면 요건 거의 뭐 유사하지요. 중국 거는 워낙 크고 높은 건물이지만 요거는 압축해서
자, 이제 밀첨식 끝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요거 정각식 얘기했었죠. 거의 정사각형형의 단층 건물 같이 생긴 이런 사문탑, 요런 또 용호탑, 요거는 승탑입니다. 요 두 개는 요런 모양도 있고. 그래서 지금 중국을 설명하는 겁니다. 중국의 탑은 우리가 봤었던 이런 누각식, 난간과 베란다가 있는 이런 누각식, 그다음에 밀첨식, 지붕을 착착착착 붙여놓은 밀첨식, 그다음에 정각식, 1층만 있는 네모다란 정사각형 형태의 정각식, 정자나 각형, 뭐 화탑이라 그래서 다양한 조각들 막 꽃무늬 무늬들 넣고 이런 불교의 각종 그림들 넣고 한 그런 화탑도 있는데 뭐 참고만 하셔요. 그다음에 이제 라마식, 요게 이제 네팔이나 그 티베트로 넘어가면서 티베트 불교의 라마식 불교, 라마 불교죠. 달라이 라마, 그 라마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이제 금광보자식이나 과가식은 건물의 출입구 역할이나 건물 역할을 하면서 그것이 탑인, 뭐 좀 그런 아주 이런 경우도 있고. 중국에는 이렇게 우리나라의 탑하고는 좀 다릅니다. 자, 여기서 상념부, 우리가 탑 위에 붙어 있는 상념부라고 하는 거에 대한 반론을 잠시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이거 좀 귀 기울여 들어주셔요. 우린 통상 그냥 상념부라고 합니다. 위에 있는 바퀴 부분 이런 뜻이 되는데 이 부분, 이 모양이죠. 이 모양, 탑 위에 얹혀놓은 거. 제가 이거 지난번 답사 가서 쭉 설명했는데 다 외우셨나 몰라. 밑에서부터 노반, 요 네모난 게 노반입니다. 복발, 둥근 거, 뒤집어 놓은 거, 앙화, 꽃 모양, 보륜, 하나, 둘, 셋, 또는 뭐 넷, 다섯, 동그란 거, 보륜, 그 보륜 위에 지붕 형태, 보개, 그 다음에 요 수연, 용차, 보주, 수연은 불꽃무늬입니다. 불꽃무늬 뜻은. 그리고 용차하고 보주는 둥근 장식이죠. 보배로운 구슬, 뭐 또는 어떤 여의주 형태의 둥근. 그리고 요 길게 요 하나로 꿰인 요것이 아까 얘기한 찰주입니다. 찰주. 요걸 통틀어서 상륜부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사실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그 인도 아까 산치대탑 초기 탑 보여드렸죠. 이렇게 반구 모양이 돼 있어요. 반구 모양, 전체적인 모양. 그리고 지붕 위에 요것은 바퀴가 아니라고 차트라라 그랬죠. 차트라. 요게 일산, 우산, 산자입니다. 존귀한 분에게 공경해서 씌워드리는 일산. 근데 요게 둥근 원형이다 보니까 이게 바퀴륜으로 바뀐 겁니다. 즉, 요 보륜이 바퀴가 아니고 여기가 왜 바퀴가 올라가냐 이겁니다. 요 일산이 여기로 넘어간 거다 그거죠. 그리고 더 지금 반론에서 강한 것은 요 복발. 복발이라는 말은 요 복이 뒤집을 복이거든요. 우리 복분자 먹으면은 소변 볼 때 오강이 뒤집어질 정도로 정력이 세진다 해서 복분자거든요. 그 복발은 뭐냐? 발, 사발, 주발을 엎어놓으니까 동그란 거잖아요. 또는 주발이 아니라 바루, 스님들 바루를 엎어놓은 거다. 근데 이것을 반발하는 겁니다. 왜냐? 스님들 우리가 무소유를 얘기하잖아요. 스님들이 무소유가 원칙인데 소유가 허락되는 게 요겁니다. 스님들한테 허락되는 소유. 삼의 일발, 옷가지 3개와 바루 하나. 물론 이 하나는 4개의 세트를 얘기합니다. 요것은 무소유의 구애됨이 없이 소유가 허락되는 건데 복발, 심지어 바루를 엎었다. 바루를 엎는다는 것은 스님이 파괴했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할 때 엎었다는 의미 많이 좀 안 좋죠. 판을 엎다. 그리고 우리 술 먹는 사람들 알지만 술잔을 엎으면 뭐예요? 술판 끝나는 거잖아요. 바루나 복발이나 주발이나 그걸 엎어, 여기 왜 그걸 바루 주발을 엎냐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산치대탑의 초기 탑 이 반구 모양이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축소돼서 탑 위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요 양산 일산 모양이 여기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바퀴로 해석이 되고 요게 주발을 뒤집었다고 해석이 된다는 거죠. 여기 좀 확대해 보면 그렇습니다. 여기 노반이라는 건 베이스죠. 이런 걸 쭉 올리려면 베이스가 있어야 올리죠. 그리고 요게 주발을 엎었대는 복발인데, 사실은 정확히 보면 이렇게 복발이 완전히 엎은 게 아니라 거의 둥근 모양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도형으로 그린 건데, 그 요게 이제 앙화, 꽃이죠. 똑바로 핀 꽃이 앙화입니다. 그래서 이 반구 모양은 불교의 우주관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일부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도 답사 다니면서 현재 기정화돼서 복발이라고 하고 보륜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그 주발을 엎었다고는 보지 말자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제 뭐 그 학자들이 뭐 이름까지도 바꿀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상념부에 대한, 그래서 상념부라고 부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퀴가 아니다. 그러니까 탑의 꼭대기, 그래서 탑상부라고 부르자. 뭐 이런 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답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반론도 좀 눈여겨보고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발과 보륜에 대한 얘기에 좀 잠시 제가 이게 중국으로 오면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 탑에서 설명을 한 겁니다.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치 대탑의 꼭대기, 그리고 여기 반구 모양 당겨 볼게요. 요 꼭대기 요게 바퀴가 아니고 일산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 돌아가신 열반당 위에도 이게 있죠. 이게 또 이게 같은 거라는 거죠, 이거랑. 그래서 요게 지금 현재 탑의 상념부인데 여기 이게 바퀴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다 바퀴를 왜 꽂아 놓냐는 거죠. 물론 이걸 륜이라고 하는 사람은 초전 법륜, 부처님 말씀 법을 전하는 걸 법륜으로 보기 때문에 맞다, 또 이런 논이 있어요. 그게 현재 다수 이론이고, 이건 반론이니까 반론을 공부하자는 건데 잠시. 그 다음에 요거는 똑바로 핀 앙화, 요거는 뒤집어 놓은 복발, 주발. 응? 그 다음에 요 밑에 이제 노반이죠. 노반, 베이스. 쭉 올라가면서 다시 보면, 자, 노반, 복륜, 복발, 앙화, 복륜, 복륜이 아니구나. 이거 뭐죠? 보륜, 보륜, 보계, 수연, 용차, 보주, 요 명칭. 뭐 외우실 건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런 탑 꼭대기에 있는 액세서리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많은 해석과 이론이 있다. 자, 중국 탑을 설명을 마쳤어요. 오늘 한국 탑은 못 들어가네. 자, 아무튼 인도의 탑이 중국으로 넘어온 걸 설명한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인도에는 초기에 흙과 벽돌을 사용했는데 사실 인도에는 거의 탑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중 가장 오래된 고탑은 이 산치대탑이다. 그래서 인도 탑 그러면 산치대탑을 기억해 주시고요. 중국으로 넘어와서는 독창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윗부분은 인도식으로, 그래서 보륜, 보계, 복발 이런 게 막 위로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이 아래 몸체 부분은 독창적으로 중국에서 그 당시에 자기네들 기술로 쌓을 수 있었던 고층 누각을 쌓은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재료가 나무에서 벽돌에서 돌로, 즉 목탑, 전탑, 석탑으로 넘어가는데 사실은 그 퍼센테이지로는 전탑이 제일 많다, 중국에는. 해서 지금 인도탑이 중국탑으로 넘어간 얘기를 하고 보니까 오늘 시간이 다 됐네요. 요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한국탑을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탑의 숫자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것도 재밌고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한자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중국과 우리나라에 넘어온 중국 문화의 영향이죠. 인도에는 탑의 층의 개념이 없습니다. 근데 중국부터는 탑의 층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한자 문화는 홀수가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한자 문화의 그 두 가지 단어는 먼저 오는 단어가 우선이거든요. 천지 그러면 천이 우선입니다. 지보다. 좌우 그러면 좌가 우선이고, 남녀 그러면 남이 우선이고, 그런 개념이거든요. 이 한자 문화가 그렇습니다. 뭐 실제 남자가 우선이라는 게 아니고, 지금은 여자가 우선이죠, 당연히. 제가 급 수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게 우리말, 또 한자가 우리말로 넘어서 바뀌는 것도 있어요. 종횡. 한자는 종행인데 한글은 가로 세로 그러죠. 세로 가로 안 그러고. 종횡무진 그러지 횡종무진 그러지 않거든요. 이런 약간 예외도 있어요. 다만 어쨌거나 이렇게 겹치는 말은 앞에 말이 우선이고, 홀수 짝수는 홀수가 우선입니다. 홀수가 신성한 수예요, 한자에서는. 그래서 탑의 층수는 홀수만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짝수는 없냐? 있죠. 짝수는 옆으로 가고 홀수는 위로 갑니다. 짝수는 가로 세로가 아니고 한자는 세로 가로라 그랬잖아요. 세로로는 홀수가 갑니다. 하늘로 위로는 홀수가 가요. 그래서 위로는 층은 홀수예요. 가로는 짝수가 가요. 땅으로 옆으로는. 그래서 탑이 3층, 5층, 7층, 9층은 있는데 2층, 4층, 6층, 8층은 없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땅으로는 4각, 6각, 8각, 12각은 있는데 3각, 5각, 7각, 9각 탑은 없습니다. 홀수는 하늘로, 짝수는 땅으로입니다. 단 예외 없는 규정은 없다. 예외가 있죠. 10층 탑이 있잖아요. 경천사지 10층 탑이 있고, 어디에? 국박에 있죠. 원각사지 10층 탑이 있고, 어디에? 파고다 공원에 있죠. 탁골공원에. 10층을 왜 있냐? 이게 짝수지 않냐? 이것은 홀짝의 개념이 아니라 이 문화권이 10진법을 쓰는데 10은 완전수예요. 꽉 찬 수. 100이 더 크잖아. 100은 10이 10번인 겁니다. 그래서 10은 맥시멈, 꽉 찬, 완전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중국 문화의 본류가 아니고 원나라의 영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경천사지나 원각사지 보면 탑의 모양이나 그 조각 기법이 원나라의 그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원나라 탑에. 이건 예외고, 탑에서 홀수와 짝수 이해하셨죠, 이제? 그래서 제가 설명할 때 어디 가서 4층 탑을 봤으면 그것은 5층 탑이 한 층이 무너져서 남은 게 4층이라고 보시면 된다. 아무튼 층은 짝수 없습니다. 바닥에 붙은 모양은 홀수 없습니다. 4각, 6각, 8각이지. 쉽죠? 그래서 탑과 숫자를 오늘 마지막 순서로 설명드렸고요. 이제 중국 탑이 한국으로 오는 한국 탑 얘기는 다음 주 2주 뒤에, 요게 이제 우리나라 막 탑 그림이 벌써 익숙하잖아요. 황룡사지. 요건 우리가 보진 못한 거고, 요거는 법주사 팔상전, 요거는 쌍봉사 대웅전, 요거는 익산 미륵사, 이런 거는 다 지금 우리가 보는 우리나라 탑이잖아요. 그래서 2주 뒤에는 드디어 한국 탑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고,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는데 제가 카메라 옮겨서 얼굴 보면서 인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아이고, 이렇게 놓고 제가 이제 저쪽 의자에 가서 앉아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31분, 그래도 굳세게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아쉽지만 그래도 인터넷으로라도 강의하는 게 좀 다행이고요. 2주 뒤에 도심권이 열리면 강당으로 가겠습니다. 2주 뒤에도 안 열리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6월 달에는 열릴 것 같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모두 아직까지 긴장 푸지 마시고 마스크, 손 세정, 또 모이는
많이 모이는데 특히 실내 폐쇄 공간 가지 마시고요. 우리 전부 건강하게 코로나 슬기롭게 이겨내셔가지고 답사도 즐겁게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이름 안 불러드린 분 있나요? 김선아님, 양미용님, 네, 김장수님, 홍한희님, 원성각, 방장님, 안병현님, 다 편한 저녁 되셔요. 송향숙님, 네, 김순환님, 오이숙님 너무 오래간만이네. 응? 이경희님, 네. 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상훈님, 조혜련님, 한영희님 답사진 가요. 회비도 굳어 있는데. 전동훈님 갑니다.